안녕하세요. 경제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강화라는 변수가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 많은 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 집 마련 더 나아지는 걸까요? 전략 짜보겠습니다. 김인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들도 많고 바빠지셨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또 저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네. 요즘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요즘 이제 부동산 분위기 자체가 이제 5월 9일까지 이제 얼마 남지도 그쵸. 않았고요. 최근에 전세 매물 실종도 문제고, 그니까요. 또 외곽 지역들 뭐 15억 아래 구간 아파트들이 다시 들썩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건 좋은 일이 아닌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당장 사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맞는데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앞두고 있죠. 네. 그리고 이번 주에 대출 규제 강화도 나왔잖아요. 물론 다주택자이기는 하지만 네.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나요? 너무 복잡해요, 이제 시장이. 복잡하다고요? 복잡할수록 우리가 좀 심플하게 좀 갈 필요가 있을 해주세요. 것 같습니다. 일단 4월 1일 다주택자 대출 연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4.1 대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대출 연장을 막은 건데 계속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사실 뭐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 좀 당겨진 거지. 좀 당겨지기도 있었던 했고 거죠. 항상 한다는 게 정책을 보게 되면 올해 이제 큰 정책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워딩들은 많이 나왔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이제 예정되어 있던 거 연장 안 해주겠다, 일몰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건 이미 확정이 됐죠. 그래서 강남 쪽에 이제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얘기가 나왔던 게 대출 연장 안 해주겠다. 다주택자들 2주택 이상 가진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 연장을 안 해주겠다. 연장 안 해주면 어떡하지? 상환하든지 팔든지 이제 압박을 주는 건데, 정부의 마음은 그런 거죠. 지금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주택자들은 매물을 내놓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압박 수단이 양도세 중과세. 야, 5월 9일까지 안 팔면 너 양도세 무거우니까 합리적인 선택을 좀 해봐. 지금 5월 9일 전에 일반 세율로 파는 게 유리하잖아. 그렇지? 맞아. 강남 쪽에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압박 카드가 다주택자 이제 대출 연장을 안 해주겠다는 건데, 올해 안에 이제 만기가 되는 아파트가 서울에 한 12,00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그러면 12,000개가 어디야? 맥스, 최대로 12,000개 매물을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전략인데, 예외가 있죠. 또 항상 또 예외가 달아붙잖아요. 그쵸. 세입자가 살면 어떻게 해? 세입자가 무슨 죄야? 그러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이제 4월 1일이 기준일입니다. 4월 1일과 4월 17일이에요. 4월 1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4월 1일 기준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그 세입자는 이제 살려주겠다. 만기 때까지.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제가 6억에 삽니다. 세입자가 3억에 살고 있어요. 물론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를 찾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면 나는 내 돈 3억을 가지고 이제 이 집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만기가 6개월 남았다? 6개월 후에는 내가 세입자 전세금 3억을 돌려주고 내가 입주를 해야 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갭 투자라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한다면 전세 끼고 2년이고 4년이고 내가 원하는 시점까지 내버려 두는 게 갭 투자의 원칙인데, 이거는 세입자가 만기 때까지, 그게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최대 2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그래서 진짜 12,000개 매물이 나오겠냐는 거죠. 나오겠는가? 그럼 이제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이상적으로 12,000개가 나와. 맥스. 진짜 12,000개가 나오면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까? 소위 말해서 집값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의문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쉽게 생각하면 서울에 2024년 기준으로 신혼부부들이 몇 쌍이 나온 것 같습니까? 결혼 얼마나 했을까요? 계속 늘고 있기는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2024년이 42,000쌍 정도. 작년은 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49,000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결혼하면 어디서 살죠? 부모님 집에서 살기는 그렇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새롭게 가구 수가 분화되는 게 4만 건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5만 그런데 가까이 됩니다. 12,000개가 설사 나온다고 하더라도
수치적으로 한 2만 8천 정도가 절대적으로 더 부족한 상황이고 입주 물량도 작년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12,000개가 나와도 저는 주택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12,000개라도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좀 구분을 해봅시다. 네. 집주인 입장, 세입자 입장. 네. 아니 세입자가 아니라 매수자 입장. 왜 매수자들, 무주택자들은 올해 말까지는 전세 끼고 살 수 있게 해줬으니까 집주인 입장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개인 주택담보대출 네. 최근에 몇 년짜리 받죠? 20년에서 30년, 네. 뭐 몇 년 전에 40년 또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기되는 게 실제로 10년, 20년 전에 산 사람들은 물론 20년 전에 산 사람이 만기가 도래할 수는 있는데 20년 전에 산 사람은 20년 전에 집값이 얼마였을까요? 5억? 네, 달랐겠죠. 뭐 강남 아파트가 5억, 10억 하던 시절이니까 10억 할 때 대출 한 3, 4억 받은 사람이 지금 3, 4억 대출 상환 못 하겠습니까? 그 사이도 상환을 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오래전에 대출 받은 사람은 영향이 없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향? 최근에 일반적으로 강남에 있는 분들은 네. 이런 대출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떤 대출을 받냐면 대출을 잘 안 받는 이유가 한 10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집 사신 분들, 네. 집을 좀 많이 샀잖아요. 그때는 다주택자를 이제 많이 장려를 그렇죠. 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사고, 뭐 대출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집은 전세 끼고 하나 샀겠죠. 전세 끼고 있는 집은 대출이 일반적으로 1금융권에서 안 해줍니다. 은행은 자기들이 1순위가 돼야 되는데 세입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이 다주택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가 아니라 수도권 외곽에 전세 끼고 샀는데 후순위 대출 단기로 3년짜리 받아서 네. 돌리고 해서 10채, 20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외곽에.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직격탄을 받을 것 같고 뭐 일부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지금 정부가 강남 집값 잡겠다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네. 강남 집값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이제 양도세 중과세 시행되죠. 네. 제가 집주인이면 아니면 우리 조 기자님이 집주인이면 이제 판단을 할 거잖아요. 한 6월 정도 됐어. 그쵸. 대출 연장이 안 돼. 대출을 갚을까요? 집을 80% 세금 내고 팔까요? 다주택자라면. 대출을 갚는 대출을 거 아니에요? 갚겠죠. 그쵸. 그래서 고가 아파트를 가지신 분들은 전세금을 올리든 내 돈으로 대출을 갚든 충분히 대출 상환할 수는 있다. 그래서 고가 아파트 시장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오히려 외곽에 집값 많이 안 오른 그런 소형 아파트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매수자. 네.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전세 끼고 살 수 있는 기회잖아요. 네. 기회.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도봉구 창동에 가서 창동이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 또는 한 10억 이하 네. 아파트를 찾는 분들이 이제 쉽게 갈 수 있는 노도강의 도봉구 창동인데 가서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데 앞서서 제가 6억짜리 집을 샀다고 했잖아요. 네. 전세 3억 끼고 내 돈을 3억 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집을 살 때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잖아요. 네. 전세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럼 제가 이 집을 전세 끼고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거잖아요. 네. 만기가 됐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무슨 돈으로 돌려줄까요? 부모님이 3억을 주면 돌릴 수 있는데 그렇네요. 내가 신혼부부들이 뭐 6억이 있는 사람이 3억 주고 사고 남는 3억으로 하면 괜찮은데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6억이라고 예를 든 거고 15억이라고 예를 들면 전세가 15억에 전세가 6억이 있으면 9억. 네. 예전에는 대환대출, 그러니까 전세금 반환 대출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은 생활안정자금 대출, 작년 627 대책으로 1억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1억 대출 받아서 전세금 상환을 못 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도 잘 안 된다. 왜? 살 수 있는 매수자들이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세 끼고 그림의 떡이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매물을 내놔도 실제로 거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원활한 거래를 만들려면 이런 전세금 반환 대출 정도는 풀어줘야. 그러니까 이게 안 하면 오히려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저는요. 풀어주면은. 그래서 최근에 이런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앞뒤 엇박자가 안 맞는 건데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대책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강경책으로 밀어붙일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현금으로 돈이 있지 않는 한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쉽지. 1억 가지고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아까 12,000호라고 했습니다만 네. 저는 이 중에 30%라도 나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12,000에 30원 4,000호인데 서울에서 4,000호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주택시장의 흐름을 바꿀 만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할 뿐이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외곽의 소형 아파트 네.
여러 채, 10채, 20채 사신 분들 있잖아요. 세입자들이 오히려 더 불안하지 않을까. 이 집 연장 그렇죠.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못 갚는 거잖아요. 경매 넘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세입자들은 이제 자기가 살던 집이 경매 넘어가게 되면 또 주거가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무주택자에게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는 거는 돈이 있는 무주택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5월 9일까지 물론 실제로 5월 9일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때문에 그렇죠. 4월 중순 거의 그렇죠. 그쯤 끝내야 되잖아요. 늦어도 4월 20일까지 끝나니까 이제 실제로 2,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집을 누가 샀느냐? 제가 2월부터 계속 시장을 모니터링 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3월 초에서 3월 중순 사이가 가장 초급매?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급한 매물은 다 나왔다고 하는 말이 그런 왜 그런 현상이 그렇죠. 발생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내가 보유세 감당도 안 되고 나는 꼭 팔고 싶어. 정말 팔아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조 기자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팔아야 돼. 4월 중순까지 기다려 보겠습니까? 그 전에 미리 팔겠습니까? 그 전에 미리 팔겠죠. 미리 파는 게 정상이죠. 왜? 나는 꼭 해야 되니까. 그쵸. 이런 꼭 팔아야 되는 분들은 초급매로 뭐 잠실에 뭐 엘스 리센트 아파트를 예를 들면 전용 네. 84 기준으로 네. 1월이 35억, 36억 정도 거래가 됐는데 2월 달에는 한 3억까지는 내려왔거든요. 3월 초 중순 그 짧은 사이에 30억 5천에도 거래가 됐습니다. 아주 짧게 나오자마자 바로 거래가 돼 버리더라고요. 다 보고 있을 테니까요. 네. 저는 잠깐 놓쳤습니다. 아, 1, 2주 놓치다가 보니까 그 사이에 거래가 되고 다시 33억이 됐더라고요. 아니면 다음날 당장 없고. 그럼 그 집을 산 현금 부자. 근데 이 집을 누가 사냐면 현금 부자. 그러니까요. 대출이 2억 나오잖아요. 25억 넘어가게 되면. 취득세도 안 나오는. 한마디로 현금 부자가 부자 집을 더 부자가 금매로 산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지금 이제 호가가 좀 올라갔는데 마지막은 이제 혹시나 4월 중순 가까이 돼서 마지막에 한번 던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걸 엄청 기다리고 있겠죠,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안 나오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만약에 나오더라도 네. 기다리는 사람이 여러 명이기 때문에 네. 그 물건을 잡기는 쉽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아야 돼요. 부동산한테 이제 예약을 좀 걸어 놓는다든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시장 분위기를 보니까 네. 4월 전, 3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매수자 우위 시장이었거든요. 매수자들이. 맞아요. 현금 가진 매수자들 큰 소리 쳤는데, 이제 분위기가 약간 무게중심이. 그리고 매수자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말이 그 네. 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그러니까 오히려 파는 사람이 불안해서 내놨는데, 이제는 오히려 보이는 것 같아요. 매수자들이, 야, 2주밖에 안 남았어. 야, 3주밖에 안 남았어. 5월부터 내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나 이런 어떡하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5월 9일 이후에 이제 매물이 회수될 거 아니에요. 못 팔면. 그쵸. 다시 이제 1월 가격으로 돌아가면, 야, 지금 그냥 있는 거 사야 돼? 네. 나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제 불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한마디로 급매물이 나오는 시장은 한강벨트잖아요. 네. 고가 아파트 시장은 매수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했다. 진짜 문제는 이제 15억 아래. 그렇죠. 그 구간이 사실상은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면 또 시장도 좀 묘한 게 정부의 어떤 그런 바람과 다르게, 그러니까 강남은 배제를 하고, 네. 진짜 이제 우리가 그래도 서민의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 뭐 예를 들어 노도강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제일 많이 올랐더라고요. 노도강, 서대문구 많이 올랐죠.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전세 매물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안 돼가지고 이런 오히려 뭐 값도 올랐어요. 반등 가격도 오르고. 당연히 오르죠. 이거 어떻게 되는 현상인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예전에 그 상태 같아요. 몇 달 전의 상황처럼 강남 잡으려고 하니까 여기가 풍선 효과로 다 오른 것처럼. 이게 예전에는 이제 풍선 효과가 그렇게 나왔죠. 강남의 규제를 딱 하니까 그러니까요. 튀어올라서 이게 풍선이 생겼는데 작년 11호 대책 때 그 풍선 효과를 막겠다고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가구역, 조정대상 지역, 투기관리지역으로 묶었단 말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 묶었는데 모든 정책은 명암이 있잖아요. 네. 명과 암이 있단 말이에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묶었어. 풍선 효과를 나름대로 차단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토지거래가의 부작용이 네. 입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지역을 묶으면 입주해야 되면 전세가 있으면 집을 사고 팔고가 안 됩니다. 전세 만기가 되면 제가 집주인이라도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단 들어가야지. 그쵸. 실거주 의무를 채워야지. 아니면 내가 살고 있다가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 매물이 안 나옵니다.
지금 전세난이 왜 생기냐면 1번 입주 물량이 없다. 입주 물량은 뭐 작년 대비도 줄어들고 네. 내년에도 줄어들고 계속 줄어듭니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면 또 살고 있는 세입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웃기웃 대 볼 거잖아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네. 집을 살까? 다른 집으로 이사 갈까? 그렇죠. 계산기를 두들겨 보게 되면 사려고 하니까 뭐 대출도 안 나오고 집값도 비싸. 다른 집이 전세 가려고 하니까 전세 매물이 없다고 하네. 입주 물량도 없네. 그냥 살아야지. 살던 집에 눌러 앉아 버립니다. 만기가 됐어. 살고 싶은데 주인이 나가랍니다. 본인이 들어온답니다. 그럼 주인이 들어오죠. 전세 매물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토지 거래 모든 게 맞물리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빨리 사라질 줄 몰랐어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너무 짧아요. 그 나올 거라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이게 전세 매물 그래프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이 서울이 15,000건 네. 정도 매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중복 매물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 한 5만 건 정도 있었거든요. 내려오는 추세가 결정적인 시점이 언제냐면 11호 대책을 딱 찍어줘요. 네. 11호 대책을 기점으로 올라가다가 11호 대책으로 급감하거든요, 매물이. 그래서 11호 대책의 부정, 암은 전세를 말려버렸다. 그러면 전세가 없죠? 앞서서 제가 신혼부부 얘기했잖아요. 1년에 4만 쌍 이상 신혼부부 나오는데 신혼부부들이 이제 대부분 전세에 집을 구하잖아요. 전세 매물이 없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뭐 SK 북한산 시티라든지 미아동 이런 아파트가 3,830세대거든요. 네. 며칠 전에 보니까 전세 매물이 3개 있더라고. 3개. 엄청 큰 단지인데도. 3개인데 그 중에 2개는 또 중복이네. 중복이에요. 하나 빼면 이제 2개인데 이 2개도 살아 있는지도 몰라. 그냥 나와 있는 게 2개예요. 이런 아파트들이 한 개가 아니라 대부분 아파트들. 제가 며칠 전에 창동 갔다 왔다. 창동에서 물어보니까 없어요. 전세 없어요. 네. 전세가 없어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월세가 또 이제 오르는 그다음 스텝이 그거잖아요, 또. 당연히 오르고 있고요. 오르는데 월세 매물도 또 적어요. 그렇겠죠. 전세는 실종, 월세는 몇 개 있는데 귀하고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이 신혼부부들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사자. 사야 된다. 왜? 15억 안에는 6억까지 대출이 나오니까. 그냥 생존으로 사는 거죠. 이 집이 얼마 오르고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주거를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사야 되니까 그럼 어디 산다? 15억 아래 아파트? 근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미래의 상승에 적은 과거의 상승이잖아요. 한강벨트는 2024년, 2025년 많이 올랐어 이미. 사실은 멈출 때 됐어. 나머지 지역은 그 정도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오를 때가 됐어. 그런데 전세가 실종이 되면서 이제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궁금해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노도강이라고 할게요. 노원구라고 하면 노원구 집값이 최근에도 올랐거든요. 작년에도 오르고 언제까지 오를까? 지금 오른 게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어? 라고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2021년이 우리 많이 올랐잖아요. 최고 가격이 2021년이었는데 강남 3구나 한강벨트 보게 되면 2021년 가격을 작년에 다 넘었죠? 넘고도 훨씬 더 올라갔죠. 노도강이나 이런 외곽 지역들 보면 아직도 2021년 가격 회복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여지가 있네. 여지가 있죠. 룸이 있죠. 당연히 회복하고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왜? 키를 맞추니까. 절대 금액은 다를 수 있죠. 강남이 10억 올랐다? 노도강이 10억은 못 올라도 그 비율만큼은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왜? 수요와 공급이 안 맞으니까. 공급은 부족하다. 전세도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는 많다. 거기에 하나 플러스 뭘 봐야 된다. 우리는 유동성. 집값은 유동성이거든요. 2020년, 2021년 경험했잖아요. 유동성이 뭐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만병통치약 또는 독약? 지금 또 유동성이 작년에도 굉장히 많이 풀렸거든요. 돈 푸는 속도가 미국보다 빨랐거든요. M2가. 지금 추경하잖아요. 25조. 추경이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에요. 개인한테 주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든 유동성이 늘어난다? 그런데 집값은 작겠다? 이건 반대 의미예요. 그렇네요. PC방 가는데 공부 잘한다? 말이 안 되잖아. PC방 얘기하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친구 만나서 놀러 간다? 공부 잘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유동성을 푸는데 집을 잡는다? 집값을 잡는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유동성을 잡거나 공급을 늘리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수요를 뭐 분산을 하거나 이런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구조적으로 세금으로 잡는다?
소위 말해서 15억 아래 아파트 있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뜨거운 감자가 뭐냐면 보유세도 두렵지 않습니다. 노도강에 우리 보유세 50만 원 냈는데 정부가 보유세를 만약에 강화한다? 2배 올랐다? 100만 원 내면 되죠. 네. 그게 치명적이야. 집값이 한번 오르면 1억, 2억 원이 올라가는데. 이미 너무 알죠, 사람들도. 네. 근데 강남은 부담스러울 수 있죠. 초고가 보유세 올리면 야 2천만 원 내던 게 4천만 원이면 아무리 집값이 부자라도 현금 2천 원도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강남은 보유세가 부담스러운데 15억 아래 아파트는 보유세도 부담스럽지 않고 양도세, 중과세도 무섭지 않아요. 야, 우리가 얼마 올랐다고 무슨 중과세 걱정이야. 중과세나 일반 세율이나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우리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거 이미 카드를 작년에 다 써버렸다. 그렇죠. 토제 다 지정해버렸다. 오르기 전에 미리 적용했잖아요. 원래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예전 정부 같으면 어떻게 지금쯤 조정 대상 지역 한번 브레이크 한번 걸어주고 올라? 투기과열지구 지정하고 그래도 올라? 토지거래 하나 지정하고 이렇게 가는 게 스텝인데 그럼 사실 단기적으로라도 기회가 생기기는 하잖아요. 하고 사람들이 약간 겁도 먹잖아. 그쵸. 야,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수도 있다 하면 한 번씩 서킷 브레이크처럼 한 번씩 쉬어가는데 이거는 한 번에 지정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정부가 이제 내놓을 카드가 진짜 세금밖에 없기는 해요. 세금도 안 먹힌다니까요. 이들 지역은. 이들 지역은 안 먹겠죠. 그러니까 이게 백악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님 하락장은 이제 끝이에요. 서울만 바라본다면 실질적으로 하락은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다. 물론 보유세가 기가 막히게 다이내믹하게 많이 올라간다면 그 영향을 받는 초고가 아파트들은 뭐 일부 조정이 되거나 뭐 약간 좀 멈출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초고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초고가 솔직히 저는 강남 아파트가 뭐 10%가 떨어지든 15%가 떨어지든 어차피 내가 못 사는 어차피 너무 높아요. 5억이 떨어져도 이렇게 보게 뭐 얼마 전에 보면 뭐 20억 떨어졌다 그래서 보니까 뭐 90억이 70억 됐다. 그러니까요. 뭐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건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이게 피라미드 구조잖아. 삼각형. 그렇죠. 이 윗단은 됐다고. 이 중간이 15억 아래가 지금 서울이 중위 가격이 12억이 나왔거든요. 중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하고 중위 가격이 개념이 좀 틀려요. 평균은 학교 다닐 때 이제 반평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왔는데 우리 반에 전국 1등 하는 천재가 있어. 걔는 항상 100점이 나와. 그럼 반평균을 끌어올리거든요. 그렇죠. 야, 이거 정확하지 않아. 그럼 운동장에 줄 서서 반을 자르잖아요. 중간에 있는 너, 이게 중위 가격인데 이게 지금 서울이 12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중소형 전용 85제곱미터 아래의 평균 가격은 15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15억이에요. 근데 이 구간이 오른다? 이 구간에 정부가 어떤 규제의 칼날을 더 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할 카드도 없고. 여기에 없는 게 문제기도 한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면 집값의 뭐 1%, 5% 보유세를 10억짜리 집에 보유세를 1%, 2% 하면 이 지역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제가 만약에 여당 국회의원이면 차마 그런 모험수를 던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됐든 집은 사야 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들어가야 하고 그러면 이제 나눠볼게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팁, 뭐 동네별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뭐 양도세 주담대 금지, 양도세 유예 종료된 이후의 시장, 그러니까 5월이겠죠? 5월의 시장 전망까지 두 가지 부탁드려요. 이제 결국에는 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각자 도생 시대로 돌아왔잖아요. 뭐 정부가 전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의 실종은 정부가 의도하는 바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시대로 또 선진국들은 어차피 월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정부가 전세 문제 해결해 줄 거야 라는 기대는 내려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인데 전세가 필요한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전세 물건 나오면 바로 잡아야 되고요. 전세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는 내 직장 가까운 곳, 내 자금에 맞는 곳, 내가 살기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잡는 거예요. 집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집도 아닌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는 무조건 발 빠르게 대기 걸어놨다가 잡자. 1번. 어차피 전세는 안 나옵니다. 월세를 가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략적으로 이제 월세로 가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뭐 금융 투자를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잣돈이 있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 가고 남는 돈으로 금융 투자한다. 1번. 2번은 나는 금융 투자 자신 없다. 그러면 비규제 지역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든 사는 방법.
아니면 서울 내에서도 아파트는 토지 거래 가잖아요. 네. 아파트가 아닌 빌라, 빌라. 또 개발 예정지 네. 이런 빌라를 전세 끼고 사는 방법이 음. 있겠죠. 그래서 월세로 가거나 전세로 가거나 뭔가 전략을 세워야 된다. 아니야. 살 거야. 살래. 그냥 됐고 뭐 오르든 안 오르든 다음 문제고 일단 결혼해야 되는데 그냥 사자. 사야 돼. 아무리 지금 분위기 봐도 서울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사려고 하면 저는 1번 2024년 5년 네. 작년에 많이 오른 곳은 뺀다. 네. 물론 아, 현금이 아주 많은 사람 빼고 네. 현금이 몇십억 있어. 그분들이야 뭐. 네. 그분들은 일단 빼자고요. 지금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고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보통 요즘 35에서 40세 정도가 이제 결혼을 좀 하니까 네. 경제 활동을 한 5년 이상 하신 분들이니까 열심히 하면 각자 한 1, 2억씩은 모을 수 있잖아요. 합치면 한 3, 4억 정도, 네. 부모님 도움 조금 받으면 5억 정도니까 이분들 자금이 5억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살 수 있는 룸이 최대 6억까지 대출 나오니까 5억, 5억이라고 한다면 10억 구간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서울 내에서 10억 구간에 걸리는 아파트들 노도강이든 금강구든 은평구든 중랑구든 역세권 주변에 뭐 신축이 아니더라도 구축이라도 살 수 있으면 무조건 사자. 그럼 이건 보이면 사야 되는 거네요. 지금 필요한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 보일 때 사야지. 그러니까 전세로 할수 있는 가든 거네요. 근데 전세가 너무 힘드니까 월세로 가서 다른 걸 뭐 빌라든 외곽에 전세 끼고 사든 네. 아니면 본인이 살 집을 사든 왜? 제가 투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가면 10년 정도 살거든요. 네. 일단 살아야지. 거주를 하면서 다시 돈 모아서 다음 기회를 노려보더라도 일단 살 집은 있어야 되니까 지금 주거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쵸. 이런 분들은 저는 일단 사자. 그리고 흐름을 보게 되면 아까 전고점 회복 못했다고 했잖아요. 네. 최근에 올랐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15억 아래 구간은 저는 아직까지 룸은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도 되고요. 또 좀 넓게 본다면 네. 수도권에서도 최근에 많이 올랐던 곳이 하남, 구리, 구리. 뭐 성남, 네. 용인 또 수지 네. 많이 올랐고 광교, 동탄 이런 지역들이 좀 남부 경부 벨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계속 여기만 올라갈까요? 다시 그러진 눈을 않겠죠. 돌려보게 되면 이제 신축 아파트들이 있는 곳들 이왕이면 그러면 인천이라면 신축 아파트가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뭐 금단신도시들도 네. 지금 물량 나오는데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그냥 그런 곳으로 눈을 돌려도 되고 또 경기 남부추에 소형 아파트들 안산에만 가도 3억짜리 구축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거 안정은 찾자. 나 언제 사지? 기다리고 기다리다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스트레스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 사고 잘 살면서 또 남는 돈으로 금융 투자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우리가 그게 부동산의 첫 번째 목적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이죠. 그럼 이제 5월은 어떤 시장이 될까요? 5월 이후요? 네. 5월 이후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한강벨트 지역들은 이제 폭등이 아니고 저는 폭등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제가 이제 다주택자라면 네. 매물을 내놓을 거잖아요. 팔려고 했는데 근데 나는 초급매로 던지고 싶지는 않아. 한번 팔아보고 트라이 해보고 안 팔리면 네. 다음 전략 뭐 보유세 내던가. 이분들은 5월 9일까지 가지 않고요. 아마 4월 20일 지나면 매물 회수할 겁니다. 어차피 안 팔리니까. 뭐 안 팔리는 집을 내가 계속 가격을 내려놔야 돼? 매물 회수. 그러면 나와 있는 매물은 줄어들죠. 호가는 똑같아지네. 올라가죠. 그럼 1월하고 똑같아지죠. 그렇네요. 이제 원상 회복. 근데 그 사이에 변수가 있다가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잠시 금매가 나왔다가 사라지는 효과인데 그러면 매물이 없잖아요. 입주 물량도 없잖아. 네. 그러면 공급 절벽인데 집값이 폭등하냐 그러면 일단 대출이 2억밖에 안 나오니까 자금줄이 좀 막혀 있고 매수자들은 또 3, 4월 금매를 경험했잖아요. 네. 쉽게 따라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유세 부담도 있고 아직도 그쵸. 보유세에 대한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 확실히 한다 안 한다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전 고가 아파트 시장은 그냥 작년에도 많이 올랐고 그냥 좀 멈춰 있는 네. 홀딩 네. 보합 수준 정도 금매는 안 나온다 네. 그렇다고 급등하지도 않는다 수준인데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가 강남 뭐 한강벨트 걱정하는 건 아니고 15억 아래 구간은 그러니까요. 어차피 양도세 중과세 영향 없다 보유세 영향 없다 네. 전세 매물 실종 하반기도 실종 네.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신혼부부들은 결혼 안 할까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가구수 분화. 그럼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은 안 올라올까요? 그럼 와야죠.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15억 아래 구간은
상승 압력이 상당히 높다. 굉장히 높겠는데요. 그 말씀 듣고 저는요. 나니까. 아직 룸이 더 남아있죠. 왜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럼 결혼하지 마라 그래요? 법으로 2027년까지 혼인 금지?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부가 이제 답답한 건 공급 대책이 이제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뭐 뚝딱 해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사실. 제 말이. 그러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제 공급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다주택자를 압박해서 매물을 내놓게는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고 오히려 전세난의 역풍을 맞고 있으니 15억 아래 구간은 오히려 부작용이 지금 더 커지고 있다. 그러게요. 머리가 아픕니다. 방법이 또 쉽지 않네요. 그렇죠?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렵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난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느낌. 왜냐면 사실 해결책을 쉽게 내놓지 못할 것 같거든요. 해결책도 없고 바라보는 인식이 전세는 집값을 올리는 나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세 제도에 대한 어떤 보완책, 살리는 정책도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자들은 이제 전세에 살고 있는 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계속 눌러 앉아 살아야겠다. 그렇겠죠. 집주인한테 올려주더라도. 그러니까 매물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악순환의 연속 발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과 또 그 급매물 나오는 것도 너무 짧아가지고 오히려 예상보다 더 많은 변수가 생긴 것 같아요. 다시 만나야 될 이게 때까지. 부동산이 주식하고 다른 게 주식은 선택제잖아요. 그쵸. 투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쵸. 내 삶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그냥 투자 상품인 거잖아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집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관점이 될 수도 있으나 우리 주거의 문제, 필수적인 관점이기 그렇죠. 때문에 수많은 이해관계, 집주인의 다주택자의 관점, 1주택자의 관점, 무주택자의 관점, 내가 무주택자라도 부모님이 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집이 있어도 부모님이 무주택일 수도 있고 이게 수많은 유기적인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정책 한두 개 가지고 쉽게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러게요. 어려운 숙제입니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또 모실게요.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